중장년층 분들 대부분은 이제 잇몸 질환 때문에 이를 뽑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그냥 멈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한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비용과 시간을 아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르게 양치를 했는데 이가 아픈 분들은 잇몸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치아에 문제가 있거나, 치아 문제라고 했을 때는 원인은 되게 다양하겠죠. 충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치수염이라고 해서 신경에 염증이 생긴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치아가 금이 갔거나 혹은 치아가 파여서 과민증을 나타내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통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요. 양치를 잘했다고 치아가 안 아픈 건 아니다.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분의 문제가 최근에 있었던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안 좋았던 양치 습관의 결과들이 누적돼서 지금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잇몸 질환은 우리가 이제 치과의 3대 질환 중에 하나인 풍치라고 얘기하는 질환인데요. 치주 질환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중장년층 분들이 발치를 하게 되면 사실 대부분은 이제 잇몸 질환 때문에 이를 뽑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은 이게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그냥 멈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잇몸 질환의 진행을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잇몸 질환이 계속 진행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치아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잇몸이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치아 뿌리가 노출돼서 치아가 길어 보이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뽑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하나만 뽑게 되면 그나마 조금 나은데, 잇몸이 고기만 안 좋아지지는 않고 보통 그 부위가 같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한 2개, 3개 이렇게 다수의 치아들이 안 좋아지게 되면 여러 개의 치아들을 발치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니까 잇몸 치료는 꼭 미리미리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거죠. 잇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울을 보시고요. 웃으셔가지고 치아와 잇몸들을 이제 보실 때 그 잇몸의 색이 붉은색인지를 보시면 되고요. 정상적인 잇몸색은 이렇게 선홍색이라고 하면 잇몸 염증이 있는 경우들은 훨씬 더 붉은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 붉은색인 것뿐만 아니라 팽팽하게 팽창되어 있거나 부어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를 이렇게 칫솔 같은 걸로 건들면 피가 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치아의 동요도인데요. 치아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를 이제 통해서 내가 잇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스케일링은 우리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리적으로 제거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치석은 뭐냐면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세균하고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은 돌 같은 구조물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다 세균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잇몸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잇몸 치료 시작이 스케일링인데, 스케일링은 보통은 마취 없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잇몸 위쪽으로 드러나 있는 치아 구조물들에 붙어있는 치석들만 제거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잇몸하고 치아 사이 틈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치석들은 제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제거하려고 하면 통증이 있어요. 잇몸에 자극이 가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취를 하고 잇몸 틈새 속에 있는 그걸 우리가 치은 연화 치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잇몸 치료입니다. 이렇게 하는 잇몸 치료는 크게 치근 활택술과 치주 소파술이라고 하는 치료로 나누어지는데요. 두 치료 다 결국은 잇몸 안에 있는 치석들을 제거하고 또 그런 치석들로 인해서 생겨져 있는 여러 가지 염증 조직들을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잇몸 치료는 잇몸이 안 좋아서 오신 분들한테는 거의 다 추천드리는 치료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나쁘신 분들은 우리가 잇몸 수술이라 그래서요, 잇몸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염증 조직들을 다 제거하는 시술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되기 전에는 이런 치료들을 중등도 단계까지는 우리가 잇몸 치료를 많이 권해드리고 실제로 시술하고 있죠. 잇몸 질환이 없는 분들은 굳이 안 받으셔도 됩니다만,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잇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많은 치과 의사분들한테 찾아오시는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치과를 15년, 20년씩 방문 안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이런 분들은 딱 오셔서 상태를 보면 이미 지금 시기를 많이 놓쳐서 오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치아들을 빼고 여러 가지 골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5개에서 6개 임플란트만 심어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
수천만 원까지 치료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미리 이런 부분들의 비용과 시간을 아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케일링은 사실 좋은 치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스케일링 안 받을래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왜 안 받으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거 하고 나면 치아 사이가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하고 나서 이가 더 실어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거 하고 났더니 뭐 치아가 깨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하시는데 요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치아 사이가 벌어졌어요 라고 하는 오해는 이런 겁니다.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는 치간유두라고 해서 잇몸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잇몸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그 잇몸이 부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스케일링이 잇몸 치료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잇몸의 염증이 가라앉게 됩니다. 잇몸의 염증이 가라앉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피가 나던 것도 좀 덜 나게 되고요. 잇몸이 부어 있던 것도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잇몸이 이렇게 메꾸고 있던 치아 사이 틈새가 잇몸이 조금 붓기가 빠지면서 정상적인 원래 형태대로 돌아가게 되면 그 사이가 좀 비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은 원래 비어있던 공간일 수밖에 없던 게 잇몸의 염증으로 인해서 차 보였던 게 줄어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사실 잇몸으로만 다 차 있는 건 아니고 노란 치석으로 차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치석들이 제거되고 나면 잇몸 사이 틈새들이 비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치아 사이가 벌어졌다고 오해를 하시는 거죠.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치료 과정인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오해는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오해가 스케일링을 받은 후에 치아가 시리다는 건데요. 스케일링을 받기 전에는 치아 뿌리나 치아 구조물들이 부어있는 잇몸에 의해서 덮여있고 또는 치석으로 이렇게 덮여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스케일링을 받으면 치아에 붙어있던 치석들이 이렇게 제거가 되니까 새로운 치아면들이 구강 환경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겨울에 이불을 덮고 있다가 환기한다고 하면서 이불을 이렇게 걷으면 춥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런 시린 현상을 느끼실 수는 있는데 이건 건강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아가 깨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스케일링을 할 때 미세 진동을 느끼거든요. 초음파로 진동을 주면서 치석을 제거하는데 사실상 그 진동이 치아를 깨트릴 정도로 치아에 과도한 안 좋은 영향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장시간 치아에 대고 있어야지 치아가 일부분 안 좋은 손상이 가해질 수 있는데 뭐 그 정도로 하질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고 다만 이제 치아에 붙어 있던 어떤 치석 같은 구조물들이 떨어져 나오니까 이거 뭐 치아가 깨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동안은 내 치아에 별 관심이 없다가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갑자기 치아에 관심이 생겨서 유심히 거울로 보다 보면 예전에 있던 조금 깨져 나갔던 부분들이라든가 혹은 미세하게 보이는 금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스케일링은 안전한 치료니까 이런 오해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케일링 할 때 피가 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세균 덩어리들, 치석과 치태, 음식물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니까 잇몸을 어느 정도는 건들면서 피가 나게 되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피 난다고 해도 엄청 많이 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케일링을 이제 막 내가 받고 났어요. 상쾌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조금 약간 시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스케일링을 자주 받는 치료는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그렇게 자주 받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내 치아는 조금 놀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바로 흡연을 하신다 그러면 안 좋겠죠. 또 그날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거나 혹은 너무 달거나 끈적거리는 음식 같은 걸 드시는 것도 그날은 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흡연 같은 경우는 계속 안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당장 금연하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하시겠다고 하면 최소한 하루나 이틀 정도 후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케일링을 추천하지 않는 첫 번째 분들은 구강위생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은 치과 오셔가지고 점검 받고 눈에 치석이 보이는 부분들만 치석 제거를 하는 건데 육안으로 봤을 때 치석이 안 보이면 굳이 안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일주일, 한 달 이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굳이 스케일링을 이렇게 자주 받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스케일링을 안 받을 정도까지 구강위생 관리를 잘해서 그냥 검진만 받고 잘 사는 게 목표니까 가능한 한 스케일링 안 받으실 수 있으면 안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되게 드무니까 정기적으로 치과의 점검을 받으시면서 스케일링은 연 1회에서 2회 정도 최소한 받으시면 좋고 양치가 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자주 받아도 무방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습관은 뭘 먹고 이를 안 닦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안 내에 있는 세균이 음식물 찌꺼기를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활동을 하면서 더 잇몸이 붓고 피나고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세균의 에너지원들을 차단해주는 작업이 칫솔질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신다고 하면 잇몸 질환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안 하신다고 하면 잇몸 질환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뭘 드셨는데 양치를 안 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거는 꼭 피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 또 안 좋은 습관이 치과에 절대 안 오는 습관입니다. 특별히 뭐 내 치아가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치과 방문하셔서 점검 받으시면 잇몸 질환이 안 좋아지는 것들을 예방하실 수 있으니까 이러한 습관들을 잘 형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칫솔질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그 틈새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칫솔모를 위치시켜 가지고 틈새 안에 칫솔모가 살짝 들어가게끔 하면서 진동을 주면서 잇몸을 마사지 하듯이 닦아주는 게 필요한데요. 요거를 잘 하시면 잇몸에 있는 염증도 굉장히 많이 줄여들 수 있고 잇몸 질환이 생기는 것도 많이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양치를 하시면 좋고요. 이거를 안쪽, 바깥쪽, 그리고 어금니, 앞니 이거 가리지 말고 위아래 다 해주셔야 되고, 요걸 하실 때 시간을 좀 충분히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거 외에도 치간 칫솔이라든가 치실 등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치태 등을 제거하시는 것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잘 해주시면 건강한 잇몸을 아주 장기간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칫솔 하실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너무 강한 칫솔모를 사용하지 마셔라. 두 번째는 칫솔을 너무 세게 잡지 말아라. 이게 칫솔모가 강한 칫솔을 가지고 그리고 세게 양치를 하면 치아에도 안 좋은 영향이 되지만 잇몸도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하면요. 그래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마사지 하듯이 잇몸 주변을 양치하시면 되고요. 또 치약을 사용하실 때도 그 치약에 마모제가 있기 때문에 마모제가 많은 치약을 가지고 이를 닦으면 뽀드득 뽀드득 하는 상쾌한 느낌은 날 수는 있지만 너무 세게 했을 때는 치아 마모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유념하셔서 칫솔을 세게 잡지 않고 부드럽게 잡고 약한 힘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드시면 거기에만 의존하실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잇몸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에서 나오는 것들. 근데 그거를 드시면서 치과에는 안 오시고 구강위생관리도 잘 안 되시는데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물리적으로 음식물 찌꺼기들을 잘 없애는 건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요. 건강한 잇몸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칫솔질 그리고 구강위생관리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와 잔존물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런 약들이나 영양제들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겐이나 비타민 C라든가 아니면 잇몸뼈가 어쨌든 간에 골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골 조직에 좀 도움이 되는 비타민 D나 칼슘 같은 영양제들은 뭐 드시면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거의 효과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칫솔질을 하다 보면 잇몸에서 피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잇몸에서 피가 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겁이 나서 그 부분을 양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잇몸에서 양치할 때 피가 나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분은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잇몸 염증이 있다는 신호고요. 이 염증이 만약에 심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구강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고 그 부분을 잘 닦아주시면, 그렇다고 꼭 세게 닦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드러운 힘으로 꼼꼼하게 그 부분을 마사지 하듯이 닦아주시면 그 부분에 피나는 게 멈춰지고요. 잇몸이 부어있던 것들도 많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 걸 유념하시고 잇몸에서 피나는 부위는 조금 더 꼼꼼한 양치질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잇몸에서 피나는 게 멈추지 않고 되게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이렇다 그러면 잇몸 염증 진행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거니까 가능한 한 빨리 치과 방문하셔서 잇몸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